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우산 없이 달려온 여자의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철썩 붙어 있었다. 그녀는 식은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병상에 누운 노모는 고개를 겨우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놀라움도 미안함도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왜 왔니? 너한테 전화한 적 없는데. 여자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기보다는 오래 참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묘한 표정이었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열어 죽을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박죽이에요. 엊그제부터 안 드셨다 하길래요. 그 순간 병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와 심전도기에서 나오는 삑삑 소리, 그리고 그녀가 숟가락을 죽에 담그는 조심스러운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 어긋난 관계가 시작된 걸까? 어쩌면 그 첫날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국수집 딸이란 이유로 태생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그날부터. 국수나 뽑는 집딸이 우리 집 며느리? 참 세상 망조 들었네. 처음 그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입안이 얼얼해졌고 손끝이 저릿해졌다. 청첩장을 들고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들은 그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각인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국수집 외동딸이었다. 좁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식당. 손으로 반죽을 하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 국물을 끓이던 아버지와 어머니. 겨울이면 온 얼굴이 김에 가려졌고 여름이면 밀가루 반죽이 끈적하게 팔에 달라붙었다. 그렇게 자란 딸이었고 그렇게 단단해진 여자였다. 그런 그녀를 아무리 서울대 나와 판사라는 집안이라고 해도 그냥 국수집 딸이라며 깎아내리는 시선은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은 달랐다. 처음부터 따뜻했다. 식당 앞에 줄 서 있던 그가 처음 그녀에게 말을 걸던 날도 비가 왔다. 이 국수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따님이세요? 그녀는 부끄러워 웃었다. 밀가루 묻은 손으로 앞치마를 고르며 말했다. 네, 제가 반죽하고 엄마가 국물 내고 아빠가 면 뽑아요. 그는 유난히 오래 웃었다. 그 후로 매주 찾아왔다. 식당 문 앞에 늘 서 있었고 시간이 나면 뒷정리도 거들었다. 비 오는 날엔 우산 들고 기다려주고 눈 오는 날엔 그녀가 미끄러질까 신발 바닥에 모래를 붙여주곤 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시집은 감투스러우는 게 아니야. 격이 맞아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웃었다. 울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분노하기엔 마음이 아팠다. 남편의 손만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잘해 보이겠다. 끝까지 참아보겠다. 결혼 후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식당 일을 접고 시댁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남편은 출근했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집에서 그녀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주방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들리는 말. 국수집 딸이라 요리는 좀 하겠네. 그치만 우리 집은 국물부터 다르거든. 빨래를 개며 쏘는 말. 아랫목이 어디인 줄도 모르면서 무슨 며느리야. 명절이 되면 그녀는 새벽부터 깨어 전을 부쳤고 무릎이 퉁퉁 부을 때까지 절했다. 그녀의 정성은 칭찬보단 비교로 돌아왔다. 내 친구 며느리는 명품 백을 들고 오더라. 어디 행사 다녀오나 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억울함과 참음, 그리고 희망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시어머니는 쓰러졌다. 이마에 큰 멍이 들었고 손목은 부러져 있었다. 골다공증이었다. 당뇨도 함께 진행되며 몸은 빠르게 약해졌다. 가족회의가 열렸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지, 간병은 누가 맡을지.
그때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며느리가 해야지. 그동안 얻어먹은 게 얼만데.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 한켠이 먹먹해지면서도 어느새 눈을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침대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했다. 너밖에 없네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표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젖은 손수건을 시어머니의 이마에 대며 말했다. 편히 계세요. 제가 있을게요. 그날 밤 병실 안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닦아주었다. 그 손은 이제 국수 반죽처럼 말랑하지도 않고 손등에 핏줄만 가득했다. 노화의 흔적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국수 반죽이요 그게요. 한참 주무르다 보면 손에 자국이 남아요. 그 자국이 나중에 금처럼 빛나요. 근데 그걸 지켜본 사람만 알아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병실엔 매일 그녀가 있었다. 죽을 끓이고 손을 닦고 이불을 정리하고 밤마다 열을 체크하며 잠을 설쳤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심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국수는 아직도 하니?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어머니 국 끓이느라 바빠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래된 굳어버린 오만함이 그 미소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국수집 딸로 태어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참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비웃던 시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켜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바랐던 건 그저 한 끼 식사의 따뜻함처럼 한 사람의 진심이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언젠가는 빛이 난다는 것. 이제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국수 삶을 땐 꼭 뚜껑을 열어야 해. 그래야 퍼지지 않고 쫄깃하게 익거든. 어린 은주는 엄마의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은 언제나 김이 자욱했다. 국수를 삶는 커다란 솥에서는 하얀 증기가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그 향은 골목 어귀까지 흘러나갔다. 그 골목의 작은 국수집, 간판도 없이 은주네라 불리던 그곳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다. 땀범벅이 된 엄마는 하얀 면발을 커다란 소쿠리에 쏟아붓고 그걸 한 번에 찬물에 헹구며 말했다. 사람이든 면이든 너무 뜨거우면 터진다. 그러니까 잘 식혀야 해. 은주는 그 말뜻을 어렴풋이만 알았다. 하지만 엄마의 손길을 따라가며 그 조심스러움과 정성을 몸으로 익혀갔다. 방바닥엔 묵은 장판이 들떠 있었고 벽엔 삶은 국수에서 튄 전분 국물이 말라붙은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흉보지 않았다. 왜냐면 이 집 국수는 정말 맛있었으니까. 국수 2그릇 잔치국수로요. 저희는 김치말이 국수요. 면은 좀 덜 익혀주세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오갔고 그 사이로 은주는 설거지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가끔은 어묵 국물을 훔쳐 마시기도 했다. 입에 머금은 국물은 짭조름하고 뜨거웠지만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포근함이 있었다. 그녀에겐 이 국수집이 세상의 전부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앞치마를 둘렀고 휴일엔 새벽 시장에서 면을 사오기도 했다.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엄마의 국숫발처럼 삶도 단단하게 삶아져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중학생이 된 어느 날 반 친구 하나가 물었다. 너희 집 그 국수 파는 데 맞지? 엄마가 거기 비위생적이라고 먹지 말라던데.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통 앞에 섰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찬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손끝부터 가슴까지 번지며 마음을 다잡게 했다. 엄마는 그날도 평소처럼 물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요. 은주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대답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가게 뒤편 다락방에 올라갔다. 천장이 낮고 겨울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곳. 은주는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책을 읽었다. 국수 냄새가 배어있는 이불 속에서 한 번쯤은 다른 세상을 꿈꿔보기도 했다. 나도 언젠간 냄새 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녀가 세상에서 느낀 첫 벽은 냄새였다. 국수집의 냄새. 그건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편견의 표식이기도 했다. 봄날 가게 앞 목련이 활짝 핀 어느 날이었다. 한 남학생이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단정한 머리, 맑은 눈매. 학교 근처 학원에 다닌다는 고등학생이었고 국수를 먹고 나가며 고맙다는 말을 꼭 했다. 그 뒤로도 가끔 왔다. 항상 혼자였고 잔치국수만 시켰다. 여기 국물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엄마는 웃으며 덧붙였다. 은주야, 국물 좀 더 드려라. 요즘 보기 드문 착한 학생이야.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국물 사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소녀는 고맙다며 눈을 맞췄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 남학생이 훗날 그녀의 시어머니가 될 여인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엄마, 이 친구는 국수집 딸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에서 자란 아이예요. 하지만 그 말은 시어머니의 귀엔 이렇게만 들렸다. 국수집 딸이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국수 냄새 속에서 차가운 편견과 뜨거운 진심 사이에서 자라난 한 소녀.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만들 줄 아는 국수 한 그릇이 훗날 어떤 사람의 마지막 위로가 될 줄은. 그날은 비가 왔다. 젖은 우산에서 또르르 물방울이 떨어지던 초가을 오후였다. 은주는 국수 삶던 손을 잠시 멈추고 문 쪽을 바라봤다. 여기 국수 2그릇이요. 익숙한 목소리. 그였다. 고등학생 시절 종종 가게에 들러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우던 그 소년. 지금은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여전히 말끔한 얼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대학생이신가 봐요. 은주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법대 4학년이에요. 이제 곧 사법고시 봐야죠. 엄마는 주방 안쪽에서 힐끗 둘을 보며 눈웃음을 지었다. 은주야, 이 친구 오늘은 김치 좀 넉넉히 줘라. 합격 기운 좀 나게. 은주는 웃으며 김치를 접시에 담았다. 젓가락 사이로 김치 냄새가 살짝 풍겼고 그가 말했다. 이 집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다른 집 김치랑 달라요. 짠데. 그 짠맛이 사람을 울컥하게 만드는 맛이에요. 그 말에 은주는 순간 말을 잊었다. 누군가가 국수와 김치에서 마음을 느껴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 뒤로도 그는 자주 왔다. 처음엔 공부하러 근처에 왔다는 핑계였지만 나중엔 숨기지도 않았다. 은주 씨, 나랑 영화 보러 갈래요? 네? 극장에서 파는 국수는 맛 없잖아요. 당신이 해주는 국수가 더 좋아요. 무뚝뚝한 고백이었지만 은주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다. 그는 말뿐 아니라 행동도 따뜻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함께 써줬고 손이 갈라진 그녀의 손등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 손 멋져요. 내 손보다 훨씬 강한 손이에요. 은주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의 집은 달랐다. 작고 오래된 국수 집과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판자문이 아니라 정원 앞 대문이 있었다. 아버지는 현직 부장판사, 어머니는 대학 교수. 은주가 처음 그 집에 초대받았을 땐
진열장에 꽂힌 책보다도 그 정적이 더 무거웠다. 국수집 딸이라면서? 어머니의 첫마디였다. 눈웃음 하나 없는 얼굴, 치맛자락을 정돈한 손끝, 말끝마다 묻어난 단정한 불편함.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들은 고생 안 시킬 사람이랑 결혼해야 해요. 저는 고생시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 과거가 고생이에요. 그날 은주는 다시는 오지 말자는 마음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집 앞 골목길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주야. 그만하자. 난 그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엄마가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하면 안 될까? 결혼은 쉽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부모의 반대를 뚫어야 했고 결국 그는 집을 나와 월세방에 들어갔다. 작은 원룸, 창문도 하나뿐인 허름한 공간. 하지만 그 속에서 은주는 처음으로 사랑받는 아내가 됐다. 퇴근 후 그녀를 안아주는 그. 오늘은 내가 라면 끓일게. 당신 손 좀 쉬어야지. 그 라면 국물 속에도 어쩐지 국수집의 향이 스며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애 낳으면 국수부터 가르쳐 줘야지. 그는 대답했다. 아니, 김치부터 배워야지.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는 당신 엄마 김치였으니까. 몇 해 뒤 그들은 딸을 얻었다. 작고 통통한 아이가 국수 면발을 손으로 쥐며 웃을 때마다 은주는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진 않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난 건 남편이 판사로 임용된 이후였다. 그녀는 아들의 명함이 들어간 신문 기사를 들고 찾아와 말했다. 내가 틀렸나 보네. 하지만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이제라도 집안 체면에 맞게 살자. 내가 그 집안 출신인 건 세상이 모르게 하자. 그 순간 은주는 비로소 깨달았다. 국수집 딸로 살아온 과거는 그녀에게 부끄러움이 아닌 정체성이었다. 어머님, 저는 국수 냄새를 지우며 살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저는 그 냄새 덕분에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 뒤로 관계는 완전히 멀어졌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딸아이가 자라면서도 시댁과의 왕래는 거의 없었다. 은주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길일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말했다. 난 지금도 국수집에서 처음 너를 봤을 때의 내 눈빛을 기억해. 그 말이면 충분했다. 은주는 국수 삶는 솥 앞이든 가족 앞이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신은 국수집 딸이 아니라 국수집의 심장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은 봄비처럼 조용히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 병원 침대 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얼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일 수 있는 몸. 의사는 말했다. 환자의 상태상 가족 간병이 가장 좋습니다.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릴 적 국수를 말아주던 엄마의 손. 거절당하던 시절 자기 손을 꼭 잡아주던 남편의 손. 그리고 지금 침대 위에서 힘없이 떨리는 시어머니의 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다. 자신의 딸이 세상을 배워갈 때 그녀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살아있다는 건 자주 쌓이고 무너지는 일의 반복이었다. 은주는 다시는 그 집의 대문을 넘을 일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를 밀고 들어온 건 자신이었다. 방은 따뜻하게 해뒀어요. 대답 없는 눈동자. 시어머니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엔 여전히 은주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은주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남편의 아침밥, 딸의 도시락, 그리고 시어머니의 죽. 부드럽고 삼키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 국수를 오래 불려 믹서에 간 뒤 소금을 아주 약간만 넣었다. 그녀는 매번 냄새를 맡으며 농도를 확인했다. 그때마다 떠올랐다. 이건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죽 맛이랑 비슷하네.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은주의 손을 밀쳤고 젖은 수건을 던지거나 밤중에 의미 없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아휴,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녀는 수건을 주우며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전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날이면 거실 조명 아래에서 은주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조용한 공간,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툭 떨어지는 눈물.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일어났다. 정해진 듯한 루틴. 몸에 익은 움직임.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그녀는 그냥 무너질 수 없어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말은 여전히 못했지만 은주의 손길에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은주가 죽을 떠먹이면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이따금 밤에 일어나 잠 못 드는 은주를 바라보다 조용히 이불을 끌어다 주기도 했다. 어느 날 은주가 딸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했다. 고마워. 은주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딸이 깜짝 놀라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밥이 짠까봐.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밤바람이 뺨을 스치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데 은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이고 싶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어머님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1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은주의 얼굴엔 눈에 띄게 주름이 늘었다. 하지만 어딘가 더 단단해졌다. 마치 오래 삶은 국수처럼 모양은 흐물거려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주말이면 딸은 말했다. 엄마는 정말 존경스러워. 나도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은주는 그 말에 그냥 웃었다. 너는 나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많이 돌아왔거든. 혼자 삐지고 울고 화내고 그래도 돌아왔어. 끝까지.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마지막을 맞이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으로. 그 순간 은주는 거실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그녀는 더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음을 다 써버린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엔 기묘한 평온함이 있었다. 용서도 인정도 회한도 다 말없이 스며있는 시간이었다. 장례를 마친 후 남편이 은주에게 물었다. 후회 안 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국수집 딸로 태어나서 그래서 당신도 만나고 우리 딸도 낳았잖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됐어.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은주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부끄러워했던 국수 냄새가 결국 자신을 지켜온 가장 강한 향기였다는 걸. 그날 아침 은주는 국수를 삶고 있었다. 국수 삶는 물이 팔팔 끓는 소리, 수증기가 부엌 천장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서 은주의 눈가가 촉촉히 젖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제삿날이었다. 엄마, 이거 외할머니 레시피야. 딸이 식탁에 앉아 묻는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이제는 너희 할머니의 방식이기도 해. 딸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 두 분이 다르셨잖아. 은주는 젓가락으로 국수 한 줄을 집어 입에 넣으며 아주 오래전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했다.
살다 보면 말이야 사람은 닮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조금씩 닮게 되더라.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장롱 속에서 꺼낸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국수가게 앞에서 장국물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은주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느꼈다. 그 시절의 어머님도 나처럼 힘들었겠구나. 편지 봉투는 낡았지만 아직 미개봉 상태였다. 뒷면엔 이름도 없이 날짜 하나만 적혀 있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노란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주야. 이 글을 내가 읽을 날이 올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나는 너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구나. 국수집을 지키며 살면서 나는 늘 두려웠다. 내 자식들이 나처럼 살게 될까봐. 내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나는 내 삶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결국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고. 혹시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그땐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조금은 남아있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은 은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국수 삶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거실 너머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님 이제 진짜로 안녕히 가세요. 그날 오후 은주는 딸과 함께 동네 복지관에 들렀다. 무료 급식소에 국수 한 냄비를 전달하고 나오는 길 복지관 직원이 물었다. 이 국수 직접 만드신 거예요? 향이 참 좋네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요. 바람이 불었다. 치맛자락이 살짝 날리고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나 나중에 엄마처럼 국수 배워도 돼? 은주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대신 약속 하나. 뭔데? 누구 앞에서도 내가 어디서 왔든 부끄러워하지 않기. 딸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난 엄마 딸인데. 저녁 무렵 부엌 한편에는 말린 국수 뭉치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햇살에 반짝이며 얇고 단단하게 마른 그 국수들은 마치 은주가 살아온 시간의 일부처럼 고요하게 빛났다. 그녀는 국수 하나를 손끝으로 스치며 생각했다. 나는 국수집 딸로 태어나 국수집 며느리로 살았고 이제는 내 딸에게 그 향기를 남긴 사람이구나.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람에 국수실이 흔들리고 그 아래에서 그녀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고요하고 든든해 보였다. 인생은 자주 구겨지고 휘어진다. 그러나 진심은 향기처럼 남는다. 언젠가는 누군가 그 향기를 따라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녀처럼. 여러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땠나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쯤 떠오르셨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 아주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겠네요. 며느리, 시어머니 혹은 자식, 배우자. 그저 피곤하고 어쩐지 답답하고 말 섞기조차 싫은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쓰며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세상엔 그렇게 단순한 미움이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국수집 딸이 며느리 되겠다고 기어들어왔다고. 비웃고 모욕주고 돌아앉았던 그녀. 그녀가 병들고 약해지고 더는 말을 잇지 못하게 되었을 때 끝까지 곁에 남아 밥을 지어주고 이마를 닦아준 건 그 국수집 딸이었죠. 그 순간 생각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완벽한 악인도 완전한 선인도 아니구나. 그저 조금 서툴고 조금 무너진 채로 사랑하려 애쓰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우리는 종종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시댁 식구일 수도 있고 어릴 적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긴 누군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그들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죠.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줄 수 있는 위로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시어머니는 죽기 전 딱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녀가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지, 왜 유독 며느리에게만 더 가혹했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백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가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죽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닐까요? 오해로 시작된 관계, 멸시로 덮여버린 하루하루, 그러나 결국 진심 하나가 그 모든 걸 녹여내는 마법 같은 순간.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흐르셨던 분들 계시죠? 그건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릴 적 주방 한켠에서 어머니가 말없이 식사 준비하시던 모습, 시댁에서 억울한 마음 꾹 참고 돌아서던 날의 발걸음, 혹은 남편과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있던 저녁 식탁. 그 순간들을 묵혀두고 살다가 이런 이야기 하나에 문득 마음이 스르르 열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말이에요. 절대 단 한마디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국수집 딸이라서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며느리라서 불쌍했던 것도 아니죠.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존중한 한 사람이었어요. 국수를 삶는 손길로 한 가족을 보듬고 그 가족의 상처를 천천히 녹여낸 사랑. 어쩌면 진짜 사랑은 그렇게 조용하게 제삿날 국수를 삶듯 한 그릇씩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끝내며 조심스레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사람을 미워했던 이유 대신 사랑했던 순간 하나를 먼저 떠올려 주세요. 그게 10년 전 웃음 한 조각이든 단 한 번 손 잡아줬던 따뜻한 감촉이든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해 준다면 서로를 향한 길이 아주 조금 덜 외롭고 덜 아프게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컥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어딘가 따뜻해진 마음으로 이 밤을 마무리하는 분도 계시겠죠.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인생처럼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한 온기를 남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묵은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을 닮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마음으로 만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오늘도 충분히 괜찮았다고 말해주세요. 그걸 들은 당신 마음이 먼저 웃을 거예요.